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너무 크네요, 소리가. 네. 네. 제가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올라온 상태라. 어? 방금 밑에 수업 들었잖아. 여기 왜 앉아 있어? 보고 올라왔어? 그리고 제가 빨리 하고 또 수업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간결하게 핵심만 딱딱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투스에서 가장 많은 현장 강의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식 기억 다 아시겠지만 이게 옆에 있는 한림학원과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들은 전부 다 마감이 나는 그래요. 그런 강사입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제가 쓴 책들 베스트셀러도 많아요. 자, 일단 제 제자들이 올해 이제 입시 발표가 다 났죠. 이제 합격 발표가. 이제 저한테 연락 온 애들을 보면은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지역이 지금 대치, 목동, 중계, 그다음에 평촌학원과 일산, 대한민국 5대 학원가라고 부르죠. 그 모든 곳에 이제 수업이 다 진행이 중인데 이제 올해 이제 수업 들은 애들이 보니까 지윤이라는 친구는 다 맞았어요. 수능 국어. 서울대 경영을 노려볼 만하다 했는데 붙었습니다. 서울대 경영관에도 있고, 그다음 이제 대찬학원에서 수업 들었던 선재라는 친구도 국어가 문제였는데 1등급 받고 서울대 갔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치강에서 수업을 들었던 지우라는 친구, 얘네들이 지금 다 제 현장 조교들이거든요. 이 지우라는 친구도 한 개 틀리고 언맥 98점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수생이었어요. 반수생. 그래서 이제 외대를 다니다가 고려대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애는 목동에서 들었던 예린이라는 애는 70점대 3등급 나오다가 여름방학 때 발등에 불 떨어져서 들어왔는데 수능 1등급 받고 얘들 서울대학교 가고 이런 애들 많이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가 달랐던 거냐? 얘네들은 다른 애들하고 뭐가 다르냐? 학부모님들인 거예요? 학생이죠? 그죠? 얘네들은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 수업 들었다는 거. 제 수업 들었다는 점이 다른데, 일단은 학부모님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안달복달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독서실 갔다 밤늦게 오고 체력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고 이랬는데, 자녀들인가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 공부 안 해요. 이게 애들이 체력이 떨어질 정도로 공부를 한다. 그 정도면은 설명회고 보고 이런 거 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애들이 알아서 대학 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처음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처음 딱 시작할 때 지난달만 해도 애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살살 맛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 세대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나 국어에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받침만 해주시면 되지. 어차피 공부는 애들이 해서 대학 가야 돼요. 너무 체력 떨어질까봐 안달복달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제가 뭘 가르쳤던 것이냐 도대체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EBS를 좀 철저하게 대비를 시켰습니다. 다른 과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국어 같은 경우에는 EBS의 파괴력이 살아 있습니다. EBS가 50%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 지문이 그냥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EBS는 철저하게 대비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게 수능 시험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작년 제 교재였어요. 보시면은 같은 작품 같은 부분이 나오죠. 이래 버리니까 문제도 보시면 왼쪽에 이제 수능에 나왔던 3점짜리 문항 최척전에서 공간적 배경의 확장을 물어요. 오른쪽이 제 교재입니다. 최척전에서 공간적 배경의 확장을 묻죠.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EBS가 적중이 많이 됐어요. 도산 12곡 방금 수업하고 왔는데 도산 12곡 이것도 이제 오른쪽이 제 교재 왼쪽이 이제 수능 시험지 같은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EBS는 이렇게 파괴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덕의 이제 음지의 꽃 요거를 이제 보통 대치동 수업에서도 이 작품이 출제될 거라고는 예상을 보통 선생님들이 안 했는데 그냥 작년에 왠지 저는 이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중요한 작품으로 다뤘었고 이 작품이 또 출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3점짜리 문항에서 물어보는 요소들 시어의 의미가 굴짝이, 홀씨, 음지 이런 거 묻는데 제 교재 보시면 이런 시어의 의미들이 정리가 돼 있죠. 이런 지문들이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서 영역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자기가 직접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적중이라는 게 불가능한 영역인데 작년에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왼쪽에 수능시험지 독서론에 대한 내용이죠.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행위인데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관점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은 제 파이널 모의고사, 다시 말하면 이 글은 제가 문제 낼 때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인데 내용 보시면 독서는 글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가 만나 대화하는 의사소통 행위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뭐가 달라지고 거의 내용이 흡사하거든요.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인문지문 6문제짜리로 출제된 지문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18세기의 실학자 이익이 서학을 수용할 때 해부학과 생리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른쪽에 이제 제가 쓴 글이에요. 문제 낼 때 18세기의 실학자 이익이 서양의학을 수용할 때 해부학 및 생리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비문학 지문까지도 유사하게, 그리고 준킬러 지문인 법 지문까지 다 보여드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가야 돼요 빨리. 그래서 툭툭툭툭 넘어가면서 볼게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합성명사의 직접 구성 요소 3년 전에 수능에 출제됐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또 나올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 요즘 코로나 세대 이후의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되게 의존적입니다. 저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떠먹여 주겠지.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친구들은 대학 못 갈 겁니다. 어차피 공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문제 다 풀어왔는데요 이렇게 숙제를 시키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도 항상 생각하면서 대답하면서 수업을 듣게 유도를 하고, 저기 지금 제 수업 듣는 애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숙제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문에서 답 읽은 거 잡고 지문 분석 정리를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하고 이렇게 해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숙제나 이런 게 나갈 때는 자아 비판 보고서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이제 국어를 공부 자체를 잘 못하느냐. 일단 학부모님들이 문제신 게 설명할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 계십니다. 저희 애가 영어도 1등급이고 수학도 1등급이고 탐구도 1등급인데 국어는 3등급입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가 뭔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걔를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애들도 문제인 게 제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3등급이었는데 2등급이 됐습니다. 아, 근데 1등급 문턱을 못 넘어가네요. 선생님, 저의 문제가 뭐죠? 이거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말해요. 너는 때려 죽여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 왜냐? 걔 1등급 못 받아요. 자기 문제점을 엄마가 알겠어요? 뭐 선생님이 알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숙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이렇게 쓰다 보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문법은 이게 문제고 문학은 이게 문제고 뭐 비문학은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쓰면서 본인이 아, 나는 이게 문제야.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해 나가야겠죠. 그다음 비문학 같은 경우에 요즘에 최근에 수능국어 오답률 탑10을 잘 뉴스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10문제 중에 70%가 비문학입니다. 독서 영역. 재작년 80%, 그 전년도 70% 매번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올해 수능 국어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모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등급 컷 예단을 못해요. 그러므로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비문학을 잘 보는 애가 올해도 1등급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요즘 애들이 문학이나 다른 영역에 비해서 독서 영역, 즉 비문학을 못하는 세대입니다. 이거는 애들의 잘못은 아니고 학교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비문학보다는 내신 출제의 수월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문학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이 비문학을 잘 못해요, 그냥. 그럼 비문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얘 서울대 경영관에 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대치동의 대다수의 수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안 그래도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쭉 차분한 마음으로 읽고
지문의 내용을 장악한 후에 머릿속으로 구조화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되면은 국어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애들을 그게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사고력을 증진시키면 된다. 설명회 다녀보시면은 국어 영역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국어는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실 거예요. 강사분들이. 싹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지선답 객관식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고 창의적으로 내가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이미 답을 하나 정해놨어요. 45문제가 다 그런 식인데 그걸로 이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측정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사고력 측정 시험은 논술처럼 주제 던져주고 네 생각을 써봐라. 이래야 사고력 측정이죠, 이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사고력만을 측정하는 시험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사고력 측정하는 게 맞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내 수업을 들었더니 아이의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이 증진되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고3 애들은 이미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사고력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방식은 굳어있는 애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으로 그 생각하는 힘을 바꿔버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수능 국어는 누가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오지선다 중에 하나가 답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객관식 시험인데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누가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걸 겨루는 시험이에요. 문제 푸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 향상과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애들한테 안 되는 애들이라는 게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한테 그 정보량이 많고 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풀어봐. 이건 1년 가르쳐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세대 아이들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만들자.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설명하면 시간이 쭉 흘러가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 맞게 가르칩니다.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 보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시간 안에만 풀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모의고사 볼 때 시간 안에만 다 풀어도 등급 하나는 더 나올 텐데, 오를 텐데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되게. 작년 수능 국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끝까지 다 푼 학생의 비율은 50%가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한 지문을 시간이 부족해서 냅다 찍는다거나 아니면 시간에 쫓기면서 대강 보면서 뒷부분을 풀게 되죠. 그것만 교정해줘도 좋을 텐데 그래서 애들마다 이제 필요한 지점들이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강의들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6개씩 찍느라 3등급이 나왔던 애인 거예요. 근데 얘는 타임어택에 3주 시간 단축 스킬 특강을 듣고 얘는 3주 만에 1등급이 됐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겠죠. 작년 수능 시험 때 이제 재수생이었겠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푸는 바람에 3등급이 나왔다. 근데 올해 수능에는 15분이 남았고 한 개 틀렸다.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마다 필요한 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읽는 속도가 느리고 어떤 애들은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고 어떤 애는 너무 좀 덤벙대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기본 개념이 잘 안 돼 있을 수 있고 그 애들마다 다른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채워주는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력 강화 학습, 어휘책인데 제가 만든 교재고 지금 보고 있죠 이거? 애들을 1년 동안 5번을 보게 해요.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국어를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휘력의 부족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죠. 화면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글을 깨알 같은 글씨를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죠 사실. 그러다 보니 어휘력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아이들은 영어나 이런 과목들은 다른 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어휘력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한국어로 다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다 되는데 내가 왜 한국어 단어를 공부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고전 문학은 당연히 어휘력이 중요하겠죠.
근데 어휘력 때문에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인 영역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법지문에서 비문학 사회 영역 중 법지문에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럼 애들이 그런 걸 읽고 나면 변제? 막 이래요. 애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 거죠, 이런 게. 그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피력? 막 이럽니다. 결국은 독서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5번씩 1년 동안에 5번 왕복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필요한 그 요즘 세대에게 필요한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짚어주다 보니까 뭐 요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옆학원에서 수업을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1년 안에 모든 수업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강의실들은 뭐 그렇고요. 뭐 이렇게 되어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제 수업은 뭐 1등급 애들도 많이 듣고 있지만 지금 국어 2등급이나 3등급인 아이들이 들어와서 수능날 결국 1등급을 맞았다. 이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등급 애들은 뭐 많이 있지만 수업 시간에 걔들은 저도 그냥 1등급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전공모의사 기준으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 1등급으로 오른 비율이 많은 거 보면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어필이 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로 약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취약 영역 보충 강의가 매달 보충 강의가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BS 이제 시즌이 됐습니다. 제 강의 중에서 이제 전국에서 인강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강의가 EBS 분석의 신이란 강의인데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내신 대비도 자동으로 되는 거겠죠. 이제 재수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연계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준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비문학이 어렵고 융합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이미 교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프린트 나눠주고 수업하는 이런 수업이 아닙니다. 다 대량으로 수만 권씩 찍혀 나오는 출판형 교재들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숙제는 제 모의고사, 개인 브랜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함께 제작합니다. 이런 모의고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애들한테는. 그 다음 모의고사를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성적표로.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공이 되면서 너는 이게 약하니까 이거 풀어와. 여기엔 기출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이에요. 뭐 이런 식의 교재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고난도 문제집들이 계속 주간지로 제공이 됩니다. 뭐 이런 애들. 이 제 수업을 듣고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 조카가 올해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 조카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고3 때 수능을 못 봐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이죠. 현장 강의는 국어는 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은 이제 또 이제 재수학원에서 수업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 조카지만 성적표까지 보여줬죠. 그 친구 올 1등급에 100분이 99로 쭉 깔면서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올해. 그런 거 보면 애들은 분명히 가능성은 다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옆에서 이제 누군가 툭툭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진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수업을 들으면 제 조카같이 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죠. 그리고 국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명회를 굉장히 좀 재밌게 버라이어티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바로 또 수업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